억만장자의 냉혈한 행동, 재산을 위해 가족을 살해하다. 홍콩의 한 억만장자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5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범죄를 돕는 데 가담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색깔과 냄새가 없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여 두 모자를 독살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교묘히 피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고 이 비정한 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서홍 지역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탕씨는 근처 공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길가에 주차된 노란색 미니 쿠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여름날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와이퍼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탕씨는 차주가 실수로 와이퍼를 켜둔 채 주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차량 내부에서 한 어머니와 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탕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고나 경고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약 45분 후 탕씨는 병원에서 그날 구입한 귀중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다시 가던 그녀는 아까 보았던 그 노란색 미니 쿠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갈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노란색 미니 쿠퍼를 보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와이퍼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눈길을 끌었던 점은 차량 내부에 있던 어머니와 딸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으며 깨어날 기색이나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는 탕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탕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접근해 유리창을 두드리며 잠든 두 모녀를 깨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도해도 반응이 없자 경찰은 도구를 사용해 차량 유리를 부수고 두 사람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호흡이 미약했고 상태가 매우 위급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두 모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두 모녀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조사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사망 원인이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 CO 중독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흡입하면 사람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귀가 울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신속히 독성 가스가 있는 장소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호흡기가 마비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일산화탄소 농도는 약 40%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일산화탄소 중독과는 다른 점이 많아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려면 몇 시간 동안 가스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자와 CCTV 기록에 따르면 두 모녀는 차량에 탑승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더구나 불과 1에서 2시간 만에 차량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까지 올라간 것도 의문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점검하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과도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비소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은 약 2주 전에 정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과도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된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차량의 트렁크에서 납작해진 요가볼 2개를 포함한 몇 가지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음모와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차량 안에 남겨진 운전면허증을 통해 피해자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는 47세의 황수펀 씨였고 딸은 16세의 쉬리링 씨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의 가족인 쉬진산 씨에게 연락해 시신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쉬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시신을 확인한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아내의 시신을 보고도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남편은 가장 먼저 의심받는 대상이 됩니다. 특히 쉬 씨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은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쉬진산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쉬진산은 자신과 아내가 말레이시아 출신이며 약 10년 전에 홍콩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쉬 씨는 홍콩기술대학 의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의 아내 황수펀 씨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중 쉬진산은 아내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그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쉬진산의 이러한 발언들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는 매우 냉담하게 반응했으며 심지어 독서를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쉬진산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차량을 조사했을 때 차량 부품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쉬진산이 진술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점심에 집을 나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쉬 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사고 차량을 독일 BMW 공장으로 보내 철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던 중 뜻밖의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산화탄소 가스 판매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느슨했지만 가스 공급업체들은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역 내 모든 일산화탄소 가스 공급업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일산화탄소는 바로 린데가스 홍콩랜더게스 홍콩 회사에서 공급된 것이었습니다. 거래 기록에 따르면 4월에 한 사람이 8세제곱미터 용량의 일산화탄소 가스를 구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매자는 다름 아닌 홍콩기술대학 정형외과 학과 조교인 저우아오차오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린데가스 홍콩 회사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중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10월에 보내진 이메일에는 일산화탄소 가스 구매 가격에 대한 문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메일 발신자가 쉬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로 인해 경찰은 즉각 쉬진산과 저우아오차오를 체포했습니다. 저우아오차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쉬진산과 동료로 실험을 함께 진행하던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일산화탄소 가스 실린더는 쉬진산의 요청으로 자신이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요가볼과 쉬진산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하자 저우아오차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쉬진산이 일산화탄소를 사용해 2개의 요가볼에 가스를 주입한 뒤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쉬진산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의 작업실에서 요가볼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결국 쉬진산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쥐가 많아 이를 퇴치하기 위해 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쉬진산의 이 같은 진술은 경찰에게 더욱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토록 많은 일산화탄소 가스를 단지 쥐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가볼만으로는 쉬진산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석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쉬진산은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후 리용이라는 여성과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리용이는 홍콩기술대학 방사선학부 조교로 쉬진산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황수펀 씨는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의 거리감을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로 인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냉담함이 다른 여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여성이 바로 그들 자녀의 가정교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간 고민 끝에 황수펀 씨는 쉬진산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산 분할 문제에서 큰 갈등을 겪었고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쉬진산은 680만 홍콩 달러의 거액 예금을 포함해 개인 회사와 다양한 지역에 분포된 7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과 토지를 넘어 상업적, 투자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약 465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합치면 약 5,400만 홍콩 달러에 이르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산은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쉬진산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세부 사항 중 하나는 그의 7개 부동산 모두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약 조건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은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황수펀 씨가 사망할 경우 쉬진산은 별다른 법적 분쟁 없이 전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반으로 나뉘어 각자가 절반씩 소유해야 합니다. 이 재산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 쉬진산은 결국 아내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경찰은 쉬진산을 세 번째로 소환해 추가로 신문을 진행하며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우아오차오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쉬진산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리용이가 실험실을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우아오차오는 쉬진산이 남은 일산화탄소를 유가볼 2개에 주입한 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쉬진산은 그것을 화학과 동료들에게 보내 실험 성공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된 요가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쉬진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요가볼을 집으로 가져온 것은 자신이라고 인정했으나 그것을 차량에 둔 것은 딸 쉬리링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딸 쉬리링이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아팠고 때때로 자살을 암시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쉬리링에게 요가볼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있으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쉬리링이 이를 의도적으로 차량에 가져가 어머니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쉬진산의 이러한 주장들은 즉시 반박되었습니다. 쉬리링의 친구들과 교사들은 그녀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여성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쉬리링은 어머니 황수펀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가사도우미는 황수펀과 쉬리링이 외출할 때 요가볼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있던 요가볼은 쉬리링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명백한 증거와 증인 진술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진산은 여전히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리용이와 관련된 통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쉬진산은 더 이상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용이는 쉬진산과 함께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밤 쉬진산이 리용이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걸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통화 기록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리용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애인이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쉬진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쉬진산은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인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애인인 리용이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쉬진산이 범행을 자백한 후 그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직면했습니다. 9월 19일 법원은 쉬진산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그의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리용이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당시 경찰은 그녀가 쉬진산의 애인임을 알고 황수펑과 슈리링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고 그녀가 살인 사건에 가담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리용이를 더 이상 구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리용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홍콩기술대학에서 강의를 이어갔으며 그녀의 전문성과 교육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지만 학문적 경력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2019년 7월 그녀는 부교수로 승진하며 학문적 경력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이 지나간 후 상간녀로 여겨졌던 리용이는 이 이야기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쉬진산과 그의 가족에게 비극을 초래한 인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용이는 법정으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쉬진산이 감옥에서 리용이의 경력 상승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생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